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 방식을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방식으로 한번 바꿔 봤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결기에 차 있고 어찌 보면 좀 분노에 차 있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딱딱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해봐라 이런 조언을 듣고 한번 진행 방식을 새로이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편안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유재수, 윤규근 막 터지고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역시 김태호는 조국, 한 놈만 팬다. 조국의 민낯을 생생히 그리고 새로이 낱낱이 한번 밝혀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시리즈로 쭉 갈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시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막 사건이 막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양심 선언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유재수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그 2번에 걸쳐서 동영상으로 국민 보고를 했었죠. 못 보신 분들은 그거 한번 봐주세요. 아주 제가 봐도 잘 찍었습니다. 유재수 건은 제가 별도로 추가 방송할 예정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저것. 오늘은 유재수, 윤규근 등등 계속 터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조국의 민낯을 한번 제대로 밝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방송 시작 전에 김태호 TV의 구독자가 한번 되어 주십시오. 한번 제 손을 한번 잡아 주시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제가 더욱더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반문 선봉장이 누구였습니까? 이 정부 출범 19개월 만에 그 언론을 장악했던 서슬퍼랬던 그 시절에 저 김태우가 문재인 정부의 최초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얌전히 지내고 조용히 지냈으면 공무원 연금도 많이 타고, 요즘 말로 제가 뭐 중수부, 특수부, 청와대 등등 해서 소위 네트워크가 스펙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뭐 퇴직하더라도 법무사 개업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그동안 나라 일을 한다고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도 돌보고 애기들도 좀 더 예뻐해주고 그렇게 여행도 다니고 스트레스 없이 좀 편안히 행복하게 저는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침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하고서는 청와대의 민낯을 밝히지 않고서는 제 양심이 파괴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평생 아이들 얼굴 보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제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 선언을 수십 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봐왔던 현 청와대의 그 민정수석실, 그 조국의 민정수석실, 여기는요 친야권 성향이면 무조건 사표받고 수사 의뢰하고 징계하고 뭐 당연히 뭐 그런 식이었죠. 친여권 성향이면요 무조건 감쌌어요. 무마하고 심지어 정치인 사찰, 민간인 사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에피소드를 제가 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참 일하고 있던 2018년 8월 말경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특감 반장을 통해서 저희 특감반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적이 좀 딸린다고 하면서 작년 7월 그리고 8월 이 2달 동안은 많이 더운 날씨고 외근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2018년 7월 8월 이 2달 동안은 한참 더울 때고 휴가 기간이고 뭐 더구나 저의 감찰 대상 자체가 없어요. 휴가 가고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보자를 만나려고 해도 더우니까 날 풀리면 봅시다. 조금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떨어졌죠. 실적이 없으니까 비서관이 조금 이제 실적을 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거는 공직자로서 성실한 자세예요.
실적 열심히 내고 싶은 그런 마음, 조급한 마음은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무슨 지시를 내렸냐면, 근데 이건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휴대폰을 빼앗아 올 만한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휴대폰 뺏을 수 있을 만큼만 정말 작은 거라도 갖고 와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휴대폰만 빼앗으면요, 그 휴대폰 안에는 비리 관련 객관적 물증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바로 징계를 줄 수 있으니까, 실적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저희에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지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좀 무리하는 거죠.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라고 평이 안 좋고 그런 것이 쌓여서 구체적인 보고가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뭐 몇 페이지라도, 두 페이지라도 좀 이렇게 사례가 나왔을 때, 그러면 한번 휴대폰 한번 내봐라. 동의서 한번 써보고 동의하십니까? 당신 비리가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뭐 아니라면 말고요. 동의해주면은 한번 휴대폰 볼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 강압적으로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데도 뭐 빌미 조금 해가지고 가져오라는 것이니까 조금 무리한 거죠, 사실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실적을 낼 수 있을 만큼 대상자를 물색해 오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무런 죄가 있는 것도 밝혀진 바가 없는 공직자에 대해서, 뭐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막연히 미행도 시켰어요. 왜냐면은 한 줄도 안 되는 거니까 미행시켜서 어디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으면은 현장에서 그냥 적발해서 바로 휴대폰을 빼앗아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죠. 아무리 공직자라도 이런 식으로 좀 물반 고기반 식으로 한번 잡아오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뭐 저는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저보고 그 팀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미행을 해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조금 부당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 시키니까 공직자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몇 명이 갔습니다. 세종시까지 갔어요. 그런데 뭐 미행으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정보도 없이. 근데 우리 대상이 뭐 3급 농림부 간부였어요. 그 한번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퇴근하고 저녁 먹을 때까지 저희가 쭉 미행을 했어요. 밖에서 대기도 하고 사무실 앞에도 기웃거려 가면서 서로 전화기를 마치 무전기 쓰듯이 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미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직자가 정말 모범 공무원이었습니다. 상조역이더라고요. 보통 세종시 공직자들은 점심시간 때 좀 일찍 나갑니다. 왜냐하면 워낙 청사가 거리가 멀고 외부 식당까지는 많이 걸려요. 걸어가려면 한 20분 걸리나? 그러니까 뭐 11시 반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11시 40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거의 그 시간에 뭐 공무원 만나려고 가면요 없어요, 거의. 그런데 우리가 하필 미행했던 그 대상자는 12시 10분인가 그때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구내식당을 가더라고요. 야, 전 속으로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상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3일을 따라갔는데 뭐 저녁 먹을 때도 자기가 계산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우리가 진짜 허탕 친 거죠. 전 처음부터 알았어요, 이렇게 될지. 뭐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막연히 가서 이렇게 시킬 수 있을까. 근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3일을 허비하고 나서 뭐 다들 좀 힘들어하고 허탈해하고 헛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가 있고 가면은 나오죠. 누가 봐도 비리자다, 맨날 얻어먹는다, 제가 그런 사람을 캐치해서 보고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 4페이지를 꽉 채워서 썼어요. 얼마나 내용이 많겠습니까? 꼭지도 몇 꼭지 됐어요. 그 혐의가 몇 가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국토부 모 고위 간부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제가 4페이지를 써서 올렸어요.
그것만으로도 미행하지 않고 바로 휴대폰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제 특감반장 통해서 이 얘기가 보고가 됐죠. 비서관이 그 보고를 받고 아마 조국 수석에게 러프하게 보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한다. 이거 좋다. 근데 그래도 미행은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 2명을 더 붙여서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한번 계획을 세웠어요. 아침에 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휴대폰을 뺏어서 감찰을 하겠다. 이 내용을 쭉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감찰 계획서를 써서 비서관이 조국 수석에게 찾아갔어요. 승인 및 결재를 맡으러 간 거죠. 이거 비서관이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구 공직자 한 명 휴대폰 털러 가는데 이거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민정수석이 오케이 해줘야 외부의 그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형철 비서관이 조국에게 보고를 하러 갔다 와서 이제 피드백이 왔어요. 그 얘기를 이인걸 특감반장이 박형철의 아바타 같은 충신이죠. 이인걸이 저희 특감반장이니까 저희 특감반원 저희 3명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팀장, 비서관님이 얘기하시네. 야, 우리가 급할 게 있냐?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뻥 쪘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도 생생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른 특감반원 얼굴을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얘기 듣는 순간요, 막 이랬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나이 많은 특감반원에게 말했습니다. 그 회의 끝나고 나가면서 형님 이거 하지 말라는 거네? 직원도 고개 끄덕이면서 웃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나중에 네트워크를 발휘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저에게 얘기하기로 그 국토부 간부의 뒤를 봐주는 모 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정수석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찰 계획이 철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 압니다. 김모 국회의원님, 지금 보고 계시죠? 아무튼 조국이 이런 사람입니다. 조금 생생하죠? 저는 이번 정부에서 이런 경험이 아주 많았습니다. 정말 일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제가 2시간, 3시간 자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 특감반이 있으면서 보고서를 가장 많이 쓴 사람입니다. 100수십 건을 썼습니다. 보고서가 아니고 페이퍼가 아니고 비공식 텔레그램으로 사소하게 보고한 것까지 치면은 수백 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의 성향을 잘 압니다.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조국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그러면 특감반장, 비서관, 조국 이렇게 정식 결재가 3단계로 올라가겠죠.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보고서에 대한 최종 조치는 비서관의 의견을 들어서 민정수석이 최종적으로 결정 내지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찰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 최종 승인권자인 조국이 어떻게 결정했느냐,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야, 이런 보고서를 어떻게 이렇게 조치할까? 이런 것을 100수십 번 중에 보고서 중에 최소한 이상한 것을 여러 번 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작성한 100수십 건의 보고서 중에 조치 의견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보고서가 상당수 있었죠. 그에 대한 조국의 조치가 좀 이상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경험 많았던 특감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던 제가 봤을 때 정말 이상하다.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의 능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정수석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거 딱 보고 그 사람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많이 봐왔겠죠. 제가 보고서를 쓰면요,
그 보고서 내용은 제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막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제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거 보면요. 뭐 택도 없는 조치를 뭐 했는지 적절한 조치했는지 뭐 미흡하지만 뭐 그럭저럭 잘했는지 그거 제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십수년간 검찰에서 실무를 했고 청와대 특감반 3개 정부에서 그 업무를 했던 실무를 했던 제가 이런 일을 실무를 처음 해보는 조국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 그리고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도 특감반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보고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내려온 거 보면요. 저는 제가 근무하실 때는 뭐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병우 수석 오고 나서도 한 달 만에 제가 나갔으니까 그런 문제도 저는 몰랐고요. 만약에 우병우 수석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알 뿐이고 제가 직접 아는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근무할 당시에 특감반에 검찰 출신 윗선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썼던 그 보고서들은 누가 보고받았죠? 검찰 출신, 검찰 간부 출신들이 그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제 보고서를 보고 제 보고서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치를 내렸죠. 그 결정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적절했고 수긍이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썼던 보고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남들이 어떤 보고서 썼는지 몰라요. 이번 정부에서는 이렇게 좀 공유가 된 게 많았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과거의 특감반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튼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사건을 많이 해봤고 그 드센 검사들을 지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장들은 심도 깊은 법률적 지식과 실무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 자리에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제가 올린 보고서에 대해서 조국이 했던 조치, 그걸 제가 주관적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점수를 내린다면 F입니다. 낙제점입니다. 제가 만약 교수였다면 유급을 시켰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조국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직 검증 분야가 엉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요. 지금까지 문제 있었던 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었던 사람들 보면은 모두 조국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이 문제를 안 삼았을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못 느끼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비리가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그런 불감증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엉망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최악이 본인인데, 자기 자신인데 검증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요, 우리가 다 알고 보니까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되면은 당연히 그 검증 업무에 구멍이 나는 것이다. 이것이 자명하다. 이것이 지금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요, 지금 조국의 모습을 보면은 대통령도 괜찮다고 해서 임명된 거 아닙니까? 장관으로.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을 임명한 문재인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은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합니다. 나머지 밝혀지지 아니한 조국 산하의 민정수석실의 그 문제점, 그것도 우리 모두 파헤쳐야 합니다.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양심선언요, 일부 지금 유죄수권 하고 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확인돼서 기소까지 되었죠. 나머지도요, 택도 없이 무혐의 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이해가 가요. 그때는 너무 센 시기라 민정수석실을 못 건드린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 주십시오. 조국 거짓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 믿고 하시면 다 확인됩니다. 이제 특감 반원도 양심선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일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